지금 중앙아시아 전역이 한국행 러시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2024년 기준 국내 체류 중앙아시아인 47만 명. 거대한 숫자 속에 묻혀 잊혀질 뻔했던 한 소녀의 사연이 전 세계를 눈물바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알마티의 빈민이었고 한국의 이방인이었으며 마침내 녹슨 새덩이 하나의 의지에 낯선 땅을 밟은 그녀가 100년 전 잃어버린 가문의 영광을 되찾기까지 역사 속에 파묻혀 있던 영웅의 이름이 대한민국에서 다시 부활하는 감동적인 순간,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박서윤입니다. 지금은 한국인이라는 당당한 신분으로 제 이름을 건 농장의 대표로 살아가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낡은 시장 바닥에서 시든 채소를 팔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고려인 4세 박예카테리나였습니다. 아니, 평범하다는 표현조차 당시에 제게는 사치였는지도 모릅니다. 저희 가족은 정말 가난했거든요. 알마티의 겨울은 잔인할 정도로 춥습니다.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살을 애는 칼바람을 뚫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낡은 패딩, 점퍼 하나에 의지한 채 꽁꽁 언 당근과 양파자루를 짊어져야 했죠. 자리를 조금이라도 잘못 잡는 날이면 그날 하루 장사는 공치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손님들은 채소의 상태를 트집 잡으며 가격을 후려치기 일쑤였습니다. 야, 이거 다 얼었잖아. 반값 해줘. 손가락 끝이 갈라져 피가 나는 추위 속에서도 저는 그저 억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푼이라도 벌어야 했으니까요. 하루 종일 언 땅 위에 서 있으면 다리가 퉁퉁 부어올라 감각조차 없어졌지만 앉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제가 잠깐이라도 한눈을 팔면 옆 가게 상인이 제 손님을 가로채 갔거든요. 해가 지고 파장 무렵이 되면 팔다 남은 채소들을 정리했습니다. 상한 것들을 도려내고 남은 자투리가 그날 우리 가족의 저녁 식사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언제나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주머니 속에 꼬깃꼬깃 구겨진 지폐 몇 장을 만지작거릴 때면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하루 종일 추위에 떨며 번 돈이 고작 빵 몇 조각과 땔감 조금을 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요. 저희 집은 시장에서 버스로 1시간이나 떨어진 산동네 판자촌이었습니다. 벽돌 틈 사이로 황소바람이 들이닥 치고 눈이 녹으면 천장에서 물이 새 양동이를 받쳐두는 게 일상인 곳이었죠. 전기도 수시로 끊겨 촛불 하나에 의지해 밤을 보내야 했고 물은 꽁꽁 언 공동 수도를 녹여 길어와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지병으로 누워 계신 날이 많았습니다. 병원에 가려면 큰 돈이 필요한데 약값을 벌려고. 제가 무리해서 일을 늘리면 어머니가 저를 걱정해 병세가 더 악화되는 악순환의 연속이었죠. 밤늦게까지 어머니의 고통 섞인 기침 소리를 들으며 잠드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저에게도 꿈은 있었습니다. 대학에 가서 농업 경영을 공부하고 싶었어요. 언젠가는 제대로 된 내 가게를 운영하고 싶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대학 등록금은커녕 당장 내일 먹을 쌀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꿈이라는 단어는 배부른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결혼해서 고향을 떠났고 주변에서는 제게도 가난한 집이라도 좋으니 빨리 시집이나 가라고 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가난해서 도망쳐 또 다른 가난한 집으로 들어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그저 이 지옥 같은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가족의 운명을 바꿀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런 제게 유일한 위안이자 의무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남긴 유품 하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목에 걸고 계시던 낡은 금속판을 제게 걸어주셨습니다. 예카테리나, 이건 내 목숨이다. 절대 팔지 마라.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오면 반드시 동쪽으로 가라. 군번줄에 매달린 그 네모난 쇳덩이는 너무 녹이 슬어 글자조차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제 목걸이를 보고 고물상에 팔아도 껌 한 통 못 사겠다며 비웃곤 했죠. 하지만 저는 힘들 때마다 옷 속에 숨겨진 그 차가운 금속을 꽉 쥐었습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할아버지가 곁에서 지켜주시는 것만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머니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의사의 통보였습니다. 수술비는 우리 가족이 10년을 안 먹고 모아도 불가능한 액수였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집안을 뒤졌지만 돈이 될 만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 손끝에 닿은 것이 바로 목에 걸린 이 쇳덩이였습니다. 혹시 이게 특이한 금속이라면 고물상에서 몇 푼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할아버지는 절대 팔지 말라고 하셨지만 당장 어머니가 죽어가는데 유언 따위가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풀어 전당포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돋보기로 힐끔 보더니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런 고철을 어디다 써? 몇 장수도 안 가져가. 썩 나가. 바닥에 나뒹구는 할아버지의 유산. 저는 치밀어 오르는 설움을 삼키며 목걸이를 다시 주워들었습니다. 가난이 죄였고 무능력한 제가 원망스러워 펑펑 울었습니다.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전봇대에 붙은 펄럭이는 전단지 하나가 제 젖은 눈가를 때렸습니다. 대한민국 계절 근로자 모집. 축식 제공 월 200만 원 보장. 한국.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던 동쪽. 그리고 K-팝 드라마 속에서만 보던 그 화려한 나라. 월 200만 원이면 여기서 1년 꼬박 일해야 버는 돈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만 죽어라 일하면 어머니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 저 한국 갈래요. 가서 돈 벌어서 어머니 살릴게요. 어머니의 반대를 뒤로하고 저는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가방 하나와 목에 걸린 녹슨 쇳덩이뿐. 비행기 창밖으로 멀어지는 알마티의 설산을 보며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오겠다고요. 하지만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도착한 한국 땅에서 단돈 100원의 가치도 없어 보이던 이 낡은 목걸이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줄은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왜 그토록 동쪽으로 가라고 하셨는지 그 쇳덩이 안에 숨겨진 105년의 충격적인 비밀이 곧 밝혀지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밤인데도 공항 전체가 대낮처럼 환했어요. 천장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높았고 바닥은 제 얼굴이 비칠 정도로 반짝거렸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깔끔한 옷차림에 빠른 걸음으로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어요. 알마티 공항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자동문이 혼자서 열리는 것도 신기했고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것도 긴장되었어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올라서는데 뒤에서 누군가 한숨을 쉬며 옆으로 지나갔습니다. 창피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런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입국 심사대 앞에서 줄을 서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심사관이 뭔가 물어봤지만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다행히 계절 근로자 담당 직원이 통역을 해줘서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어요. 짐을 찾아 나오니 팻말을 든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러시아어로 적혀 있었어요. 그 사람을 따라 버스에 올랐습니다. 저처럼 다른 나라에서 온 근로자들이 이미 타고 있었어요.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피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서로 말을 섞지 않았어요. 버스가 출발하고 창밖 풍경을 보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도로가 이렇게 넓고 깨끗할 수 있다니. 차선이 또렷하게 그려져 있었고 가로등은 끊임없이 이어졌어요. 카자흐스탄에서는 도로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 차들이 제멋대로 달리는데 여기는 모든 게 질서정연했습니다. 2시간쯤 달렸을까요? 버스는 충청북도의 한 시골 마을로 들어섰고 곧 농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새벽이라 주변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비닐하우스들이 줄지어 있는 게 어렴풋이 보였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험상궂은 표정의 남자가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빠릿빠릿하게 안 움직여? 놀러 왔어?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화가 난 건 분명했어요. 농장주였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인상이 사나운 남자였어요. 첫인상부터 무서웠습니다. 숙소로 안내받았습니다. 컨테이너를 개조한 건물이었어요. 한 방에 4명이 함께 쓰는 구조였습니다. 2층 침대, 작은 사물함, 공용 화장실. 알마티의 우리 집보다는 깨끗했지만 낯설고 불안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여기까지 온 건가? 집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낯선 나라. 말도 통하지 않는 곳.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 같은 방 사람들은 이미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베트남에서 온 사람들이었는데 서로 베트남어로 수다를 떨다가 잠들었습니다. 저는 그 대화에 낄 수도 없었어요. 언어가 달랐으니까요. 창문 사이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목에 걸린 금속판이 희미하게 빛났어요.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여기 왔어요. 동쪽이에요. 아무 대답도 없었지만 금속판의 차가운 감촉이 조금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지금쯤 뭐 하고 계실까? 수술 날짜를 기다리며 얼마나 불안해하실까? 전화하고 싶었지만 새벽이라 참았습니다. 내일 꼭 전화해야겠다고 다짐하며 억지로 눈을 감았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요란한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밖은 아직 깜깜했어요.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간단한 아침을 먹고 바로 비닐하우스로 향했어요. 파프리카 농사였습니다. 모종을 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 일이었어요. 단순해 보였지만 막상 해보니 쉽지 않았습니다. 농장 관리자가 시범을 보여줬는데 빠른 한국어라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손짓 발짓으로 따라해보려 했지만 계속 실수했습니다. 모종을 너무 깊게 심거나 간격을 잘못 맞추거나. 아씨, 이것도 못해? 관리자의 얼굴에 짜증이 가득했어요.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몰라도 혼나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옆에서 일하던 베트남 아주머니가 안쓰럽다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말을 걸지는 않았어요. 서로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요. 오전 내내 허리를 굽히고 모종을 심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손에는 흙이 잔뜩 묻었고 무릎은 땅에 닿아 시큰거렸습니다. 알마티 시장에서 하루 종일 서 있던 것과는 다른 종류의 고통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겨우 쉴 수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받아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다른 근로자들은 각자 자기 나라 사람들끼리 모여 앉았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베트남어로, 캄보디아 사람들은 캄보디아어로 수다를 떨었어요. 저는 혼자였습니다. 이 농장의 고려인은 저 하나뿐이었거든요. 러시아어를 할 줄 아는 사람도 없었고 카자흐어는 더더욱 없었어요. 식판을 앞에 두고 밥을 먹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참았어요. 여기서 울면 안 됐습니다. 울어봤자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을 테니까요. 반찬 중에 빨간 채소가 있었는데 한 입 베어 물었다가 입안이 불타는 줄 알았어요. 김치라는 거였습니다. 너무 매워서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킥킥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피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 나라 음식에 익숙하지 않았으니까요. 알마티에서 먹던 플로프가 그리웠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따뜻한 수프가 생각났어요. 오후에도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햇살이 뜨거웠어요. 비닐하우스 안은 찜통 같았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고 옷은 완전히 젖었어요. 그래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관리자가 계속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야, 빨리빨리. 그 말만은 알아들었어요. 빨리빨리. 한국에서 가장 먼저 배운 말이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에야 일이 끝났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손에는 물집이 잡혀 있었어요. 샤워실로 들어가 뜨거운 물을 맞는데 그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초췌하기 그지없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나인가 싶었어요. 저녁을 먹고 숙소로 돌아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딸이니? 어머니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간신히 참았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어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네, 어머니. 저 한국 도착했어요. 그래? 힘들지 않아? 밥은 먹었어? 네,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 수술 날짜 잡혔어요? 응, 다음 달에 잡혔어.
그런데 돈이 제가 보낼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첫 월급 받으면 바로 보낼게요. 우리 딸 너무 무리하지 마. 네 몸이 더 중요해. 전화를 끊고 나서야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니를 살리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과연 제가 버틸 수 있을까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몸은 조금씩 적응되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외로웠어요. 말이 통하지 않으니 친구를 사귈 수도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항상 혼자 밥을 먹었어요. 어느 날은 일하다가 실수로 모종을 밟았습니다. 관리자가 달려와서 소리를 질렀어요. 야, 뭐 하는 거야? 눈이 없어?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엄청 화가 난 건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쏘리. 그날 저녁 숙소에서 펑펑 울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냥 알마티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시장에서 채소 파는 게 이것보다는 나았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어요. 어머니 수술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버텨야 해. 6개월만 버티면 돼. 힘들 때마다 금속판을 꺼내 만졌어요. 할아버지가 평생 걸고 다니시던 이 낡은 쇳덩이. 이걸 만지면 이상하게 힘이 났습니다. 할아버지가 곁에서 지켜주시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저 포기 안 해요. 끝까지 버틸 거예요. 일주일쯤 지나자 조금씩 적응이 되었습니다. 모종 씹는 것도 익숙해지고 관리자한테 혼나는 일도 줄었어요. 한국어도 몇 마디 배웠습니다. 물 주세요. 다 했어요. 화장실 가도 돼요? 간단한 말들이었지만 이게 통할 때마다 뿌듯했어요. 조금씩 이 생활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가끔씩 사람들이 제 목걸이를 유심히 쳐다보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낡고 녹슨 금속판이니까 이상해 보일 수도 있겠다 싶었죠. 하지만 유독 한 사람이 계속 제 목걸이를 쳐다봤습니다. 바로 농장주였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에 농장주가 제 옆을 지나가다 멈춰 섰어요. 제 목을 한참 쳐다보더니 뭔가 말하려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상했어요. 분명 뭔가 말하고 싶은 눈치였는데. 며칠 후 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비닐하우스에서 일하고 있는데 농장주가 들어와서 일하는 척하며 제 쪽을 계속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특히 제 목에 걸린 금속판을요. 그 목걸이 어디서 났어? 어느 날 쉬는 시간에 농장주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손짓으로 목걸이를 가리키며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유품이에요. 더듬더듬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농장주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제 목걸이를 한참 바라봤어요. 눈빛이 묘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것 같았어요. 뭔가를 알아보려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이상하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농장주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그 눈빛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농장주는 왜 자꾸 제 목걸이를 쳐다보는 걸까요? 할아버지의 금속판에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이상하게 생겨서 그런 걸까요? 금속판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녹이 심하게 슬어서 원래 모양도 잘 모르겠었어요. 그냥 네모난 쇳덩이에 군번줄이 달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대체 뭐예요? 대답은 없었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며칠 뒤 저녁, 샤워실에서 벌어진 일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일과를 마치고 샤워실로 향했습니다. 하루 종일 비닐하우스에서 땀을 흘렸더니 온몸이 끈적거렸어요. 흙먼지가 머리카락 사이사이에 끼어 있었고 손톱 밑에는 검은 때가 잔뜩 꼈습니다. 하루빨리 씻고 싶었어요. 공용 샤워실은 저녁 시간이면 항상 북적였어요. 다들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려고 줄을 서서 기다렸죠. 저는 늦게 가는 편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불편했거든요.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색하게 서 있는 게 싫었어요. 혼자 있는 게 편했습니다. 그날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씻고 난 뒤에 샤워실에 들어갔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텅 빈 샤워실에 물소리만 울렸습니다.
뜨거운 물이 쏟아지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알마티에서는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게 사치였거든요. 공동수도에서 찬물을 길어다 대야에 받아서 씻어야 했습니다. 겨울에는 그 물마저 얼어서 얼음을 깨고 녹여야 했죠. 하지만 여기서는 수도꼭지만 틀면 뜨거운 물이 콸콸 쏟아졌어요. 이것 하나만으로도 한국에 온 보람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목에 걸린 금속판도 함께 물을 맞았어요. 평소에는 잘 안 벗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항상 목에 걸고 계셨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목욕할 때도 잘 때도 항상 걸고 있었어요. 이게 없으면 불안했습니다. 뜨거운 물줄기 아래 서서 눈을 감았어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렇게 버티면 되겠지. 6개월만 버티면 어머니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어. 그런데 그날따라 유난히 금속판이 신경 쓰였어요. 농장주가 이상하다고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대체 뭘 본 것 같다는 걸까요? 무심코 금속판을 손에 쥐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달궈져서 따뜻했어요. 엄지손가락으로 표면을 문질러 봤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뭔가 손끝에 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울퉁불퉁한 게 느껴졌어요. 녹 때문에 표면이 거친 건 알았지만 이건 좀 달랐습니다. 뭔가 규칙적인 패턴 같은 게 있었어요. 뭐지? 눈을 떠서 금속판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뜨거운 물에 녹이 불어서 일부가 떨어져 나가고 있었어요. 손톱으로 살살 긁으니까 녹슨 부분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그 밑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드러났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있었어요. 녹 밑에 뭔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더 열심히 문질렀어요. 샤워는 잊어버리고 금속판에만 집중했습니다. 뜨거운 물을 계속 맞으며 녹을 벗겨냈어요. 손톱이 아팠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녹이 점점 더 벗겨졌어요. 금속판 표면에 뭔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글자 같은 것들이요. 세상에.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샤워를 멈추고 밝은 곳으로 가서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희미하지만 분명히 글자였습니다. 한글 같기도 하고 한자 같기도 했어요. 그리고 숫자들도 있었습니다. 비읍 악이요. 첫 번째 글자가 보였어요. 한글 공부를 조금 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비읍 악이요. 이건 박이었어요. 제 성이기도 했죠. 그 옆에 다른 글자들도 있었습니다. 더 문질러 봤어요. 녹이 더 벗겨지면서 글자가 선명해졌습니다. 치읓 아이응이우. 창호. 박창호.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이름이었습니다. 사람 이름. 박창호. 그 밑에는 숫자들이 있었어요. 무슨 번호 같았습니다. 그리고 옆쪽에는 다른 글자들도 새겨져 있었는데 너무 녹이 슬어서 아직 다 보이지 않았어요. 가슴이 마구 뛰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금속판에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니. 그동안 녹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던 거였어요. 박창호. 이게 누구야?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혹시 증조 할아버지 이름일까요? 할아버지가 영웅이라고 했던 그분? 타월을 두르고 숙소로 뛰어갔어요. 머리도 제대로 안 말린 채로요. 같은 방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손전등을 켰어요. 불빛에 금속판을 비춰보니 글자가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휴대폰 메모장을 열고 보이는 대로 적어봤어요. 박창호. 그 밑에 숫자들. 번호 같음. 옆에 다른 글자들. 부대 이름인가?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빠뚤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했어요. 이건 그냥 녹슨 쇳덩이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거였어요. 제가 말씀하시던 동쪽이 바로 여기였구나. 그런데 왜 동쪽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이 금속판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새벽까지 뒤척였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내일 농장주에게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이상하다고 했으니까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다음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금속판부터 확인했어요. 밤새 꿈이 아니었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글자는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박창호. 분명히 새겨져 있었어요. 아침을 먹으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금속판 생각뿐이었습니다. 빨리 농장주를 만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농장주는 오전 내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농장주가 나타났습니다. 사무실 앞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용기를 내야 했어요. 떨리는 다리로 농장주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사장님. 농장주가 전화를 끊고 고개를 들었어요. 여전히 무서운 인상이었지만 눈빛은 의외로 부드러웠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저는 목걸이를 꺼내 보여드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거. 글씨 있어요. 어제 씻다가 발견했어요. 더듬거리는 한국어였지만 농장주는 알아들은 것 같았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뭐? 글씨? 금속판을 받아들고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아까까지의 부드러운 눈빛이 사라지고 뭔가 심각한 표정으로 변했어요. 잠깐만. 이거 좀 더 닦아봐도 될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농장주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금속판을 조심스럽게 닦기 시작했어요. 마치 귀중품을 다루듯 조심조심. 녹이 더 벗겨지면서 글자가 선명해졌습니다. 박창호. 그 밑에 숫자들. 그리고 옆에 뭔가 부대 이름 같은 것. 농장주의 손이 멈췄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수건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거. 설마. 사장님? 왜 그래요? 이거 뭐예요? 농장주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놀라움, 경외, 그리고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이거 어디서 난 거야? 다시 한번 말해봐. 정확하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덩달아 긴장됐습니다. 할아버지 유품이에요. 평생 목에 걸고 계셨어요. 샤워할 때도, 주무실 때도 절대 안 벗으셨어요.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주셨어요. 할아버지가 어디 사람이야? 카자흐스탄이요. 근데 원래는 다른 데서 왔다고 하셨어요. 다른데? 어디? 잘 몰라요. 그냥 동쪽에서 왔다고만 하셨어요. 동쪽으로 가라고도 하셨고요. 농장주의 눈이 더 커졌어요. 손에 들린 금속판을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나랑 잠깐 얘기 좀 하자. 사무실로 와. 농장주가 금속판을 들고 사무실로 향했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뒤따라갔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닫히고 농장주가 책상 서랍에서 돋보기를 꺼냈어요. 금속판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먼지가 빛 속에서 반짝거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던 농장주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돋보기를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어요. 농장주의 다음 말이 제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거. 독립군 인식표 아니야? 독립군 인식표.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독립군이 뭔지는 알았습니다. 한국 역사를 조금은 공부했거든요. 일본에 맞서 싸웠던 사람들. 하지만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가요? 사장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독립군이요? 농장주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독립군 병사들이 차고 다니던 인식표야. 요즘으로 치면 군번줄 같은 거지. 이름, 소속부대, 번호가 새겨져 있어. 그런데 왜 이게 할아버지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 농장주가 다시 금속판을 들어 올렸어요. 여기 봐. 박창호. 이게 이름이야.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건 부대 표시 같은데. 내가 정확히는 모르겠어. 박창호요? 그게 누구예요? 그건 나도 몰라. 근데 네 할아버지가 이걸 갖고 있었다면 아마 네 조상 중에 독립군이 있었던 거 아닐까?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조상 중에 독립군이라니. 믿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사장님이 독립군 인식표를 본 적 있어요? 농장주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독립운동 연구하시던 분이셨어.
어릴 때 할아버지 서재에서 이런 거 비슷한 걸 본 적 있어. 사진으로. 진짜요? 그래. 물론 실물은 처음 보지만 이 형태, 이 새긴 방식. 거의 확실해.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할아버지가 왜 이런 걸 갖고 계셨던 걸까요? 그리고 왜 평생 아무 말도 안 하셨던 걸까요? 사장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농장주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국가보훈부에 조회해봐야지. 만약 이 박창호라는 사람이 정말 독립군이었다면 기록이 있을 거야. 국가보훈부요? 독립운동가들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정부 기관이야. 거기 조회하면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어. 농장주가 전화번호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서윤 씨. 네? 혹시 네 증조 할아버지 이름이 박창호야? 그 질문에 저는 얼어붙었어요.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아버지. 저는 그분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도 거의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잘 몰라요. 할아버지가 아버지 얘기를 거의 안 하셨어요. 그냥 영웅이었다고만 하셨어요. 영웅? 네. 아버지는 영웅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기억 안 한다. 그렇게만 말씀하셨어요. 농장주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아무도 기억 안 한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농장주가 천천히 말했어요. 만약 이게 진짜라면 대단한 일이야. 100년도 더 지나서 후손이 나타난 거니까. 100년이요? 독립군이 활동했던 게 1920년대야. 지금이 몇 년이야? 100년도 넘었지. 100년. 그 긴 세월 동안 이 금속판이 우리 가족에게 전해져 온 거였어요. 증조 할아버지에서 할아버지로, 그리고 할아버지에서 저에게로. 내일 보훈부에 연락해 볼게. 일단 오늘은 돌아가서 쉬어. 농장주가 금속판을 돌려줬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동쪽으로 가라. 동쪽. 한국.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던 동쪽이 바로 여기였구나. 할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걸까요? 이 금속판의 비밀을. 그래서 저한테 동쪽으로 가라고 하셨던 걸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증조 할아버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분. 하지만 할아버지가 영웅이라고 했던 분. 혹시 정말로 독립군이셨던 걸까요? 일본에 맞서 싸웠던 용감한 병사셨던 걸까요? 새벽이 되도록 금속판을 들여다봤어요. 박창호. 그 이름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당신은 누구셨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농장 일을 하면서도 보훈부 연락만 기다렸어요. 농장주가 조회를 요청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점심시간에 농장주가 저를 불렀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서윤 씨, 보훈부에서 연락 왔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래요? 기록이 있대. 네? 박창호. 봉오동 전투 참전자. 기록이 있대.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봉오동 전투요? 그게 뭐예요? 농장주가 제 팔을 잡아줬어요. 우리나라 독립군이 일본군을 크게 이긴 전투야. 독립운동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 중 하나지.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 문제요? 기록에는 전사 추정으로 되어 있대.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사 추정이요? 그럼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야. 시신이 없으니까 추정인 거지. 실제로는 살아계셨던 거잖아. 네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증조 할아버지는 전투에서 죽은 게 아니라 살아남으셨던 거였어요. 그리고 어딘가로 가셨고 가정을 꾸리셨고 그 후손이 바로 저인 거였어요. 보훈부에서 직접 만나고 싶대. 내일 서울 갈 수 있어? 서울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금속판을 만지작거렸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을까? 봉오동에서 싸우실 때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전투가 끝난 후에는 어디로 가셨을까? 국가보훈부 건물은 크고 위험 있어 보였어요.
농장주가 함께 와줬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갈 수 없었거든요. 한국어도 서툴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으니까요. 접수대에서 이름을 말하니 곧바로 안내를 받았어요. 담당자가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상철 과장이라는 분이셨어요. 50대 초반의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우리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어요. 바게카테리나 씨 맞으시죠?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어가 서툴러서 농장주가 통역을 도와줬어요. 일단 앉으시죠. 차 한 잔 드릴까요? 따뜻한 차를 받아들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마실 수가 없었어요. 담당자가 서류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인식표 좀 볼 수 있을까요? 목걸이를 풀어 건넸어요.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틀림없네요. 독립군 인식표 맞습니다. 정말요? 네. 형식이나 색인 방식이 당시 기록과 일치합니다. 박창호 대한독립군 소속. 담당자가 컴퓨터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어요. 거기에 기록이 떠 있었습니다. 이름 박창호. 생년 1895년. 출생지 함경북도 경원군. 소속 대한독립군. 주요 활동 봉오동 전투 참전. 기록 전사 추정 시신 미발견. 봉오동 전투가 뭐예요? 사장님이 말해줬는데 잘 몰라서요. 담당자가 설명해줬어요. 1920년 6월에 있었던 전투입니다. 만주에서 우리 독립군이 일본군을 크게 물리친 전투예요. 독립전쟁 역사상 첫 번째 대승이었죠. 이 전투 덕분에 독립군의 사기가 크게 올랐고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제 증조 할아버지가 그 전투에 참여하셨다니. 근데 왜 전사 추정으로 되어 있어요? 당시 기록에 따르면 박창호 지사는 전투 중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전사 추정으로 기록됐어요. 그럼 실제로는 살아계셨던 거예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부상을 입고 연해주 쪽으로 후퇴하신 것 같아요. 거기서 치료를 받고 살아남으셨고 가정을 꾸리셨던 거죠. 담당자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1937년에 스탈린이 연해주의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아마 박창호 지사 가족도 그때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하신 것 같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증조 할아버지는 독립군으로 싸우다 부상을 입었고 연해주로 후퇴해서 살아남으셨고 강제 이주로 카자흐스탄까지 가게 되셨던 거였어요. 100년도 넘었네요. 담당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대한민국은 박창호 지사를 찾고 있었습니다. 전사 추정으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혹시 살아계실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죠. 그리고 오늘 드디어 후손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영웅이었다고. 하지만 아무도 기억 안 한다고. 이제 기억합니다. 대한민국이 기억합니다. 담당자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바게카테리나 씨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100년도 넘게 지나서야 영웅이 돌아오셨습니다. 농장주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사장님, 나도 이런 건 처음이야. 진짜 대단한 일이다. 담당자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박창호 지사님께 건국 훈장 주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게카테리나 씨는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 특별귀화 자격이 있습니다. 특별귀화요? 네. 일반 귀화보다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요. 믿을 수 없었어요. 그 녹슨 금속판 하나가 이렇게 많은 것을 바꿔놓다니. 건국 훈장이 뭐예요?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운 분들께 드리는 훈장입니다. 박창호 지사님께서는 독립운동에 참여하셨으니 당연히 받으셔야 할 훈장이죠.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할아버지가 그토록 말씀하시던 영웅.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슬퍼하셨던 그 영웅이 이제 조국으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거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담당자가 미소를 지었어요. 저희가 감사하죠. 100년도 넘게 찾던 분을 드디어 찾았으니까요.
축하드립니다. 증조 할아버지께서 드디어 조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보훈부를 나오는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어요. 농장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농장주가 말했습니다. 이제 네 인생이 바뀔 거야.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꿈 같아요. 꿈 아니야. 현실이야. 넌 이제 그냥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라 독립군 영웅의 후손이야. 그 말이 가슴에 깊이 새겨졌어요. 특별귀화 신청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보훈부 담당자가 많은 부분을 도와줬어요. 일반 귀화보다 훨씬 간소화된 절차였지만 그래도 준비할 서류가 적지 않았어요. 카자흐스탄에 있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어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 저 한국에서 귀화해요. 한국 사람 돼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우리 딸이 한국 사람 된다고? 네. 그리고 어머니, 증조 할아버지가 독립군이셨대요. 일본이랑 싸웠던 영웅이셨대요. 어머니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할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어. 아버지는 영웅이었다고. 그게 정말이었구나. 네. 건국 훈장도 받으신대요. 몇 달 후 건국 훈장 추서식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빌려 입고 행사장으로 향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서니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 보훈단체 회원들, 기자들까지. 고 박창호 지사께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합니다. 제 이름이 불렸어요. 단상 위로 올라가는 다리가 떨렸습니다. 훈장이 담긴 상자를 받아들었어요. 한 손에는 훈장, 다른 손에는 할아버지의 금속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100년도 더 지나서 증조 할아버지가 인정받는 건데요. 감회가 어떻습니까? 눈물이 나서 제대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훈장을 가슴에 안고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이 금속판을 지켜주신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추서식이 끝난 후 특별귀화 절차도 마무리됐습니다. 드디어 귀화 증서를 받는 날이 왔어요. 귀화하면서 저는 러시아식 이름 예카테리나 대신 한국식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박서윤. 할아버지의 성을 이어받은 새로운 이름이었어요. 대한민국 귀화 허가증. 박서윤. 제 새 이름이 적힌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십니다. 담당 공무원이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그 손을 잡았습니다. 며칠 후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았어요. 작은 카드 하나에 제 사진과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서윤. 대한민국. 이 작은 카드가 이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어요. 외국인 노동자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 독립군 영웅의 후손. 그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농장으로 돌아왔을 때 동료들이 박수로 맞아줬어요. 축하해 서윤.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네. 베트남에서 온 언니가 안아줬어요. 나도 언젠가 귀화하고 싶어. 서윤이 보니까 희망이 생겨. 농장주도 흐뭇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서윤 씨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해줄게. 급여도 올려주고. 사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어머니께 화상통화를 했어요. 어머니, 저 한국 사람 됐어요. 주민등록증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 이름은 박서윤이에요. 어머니가 울먹이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 자랑스럽다. 할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어머니 수술비 보낼게요. 이제 돈도 더 벌 수 있어요. 괜찮아. 네가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해. 아니에요. 어머니 수술이 먼저예요. 제가 한국 온 이유잖아요. 전화를 끊고 금속판을 들여다봤어요. 이제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드디어 집에 오셨어요. 100년도 더 지나서요. 하지만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어요. 카자흐스탄에서 수술을 기다리고 계신 어머니. 돈을 벌어서 어머니를 살려야 했어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냥 노동자로 사는 게 아니라 제대로 뿌리를 내리겠다고. 증조 할아버지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고요. 귀화 후 첫 번째 월급날, 저는 곧바로 은행으로 달려갔어요.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급여가 올랐습니다. 숙식비를 제하고도 손에 남는 돈이 꽤 됐어요. 전부 어머니께 보냈습니다. 어머니 돈 보냈어요. 수술 받으세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서윤아, 이 돈 어디서 났어? 너무 많잖아. 제가 벌었어요. 귀화하고 급여가 올랐어요. 걱정 마세요. 한 달 후 어머니가 수술을 받으셨어요. 성공이었습니다. 전화로 어머니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농장 한 구석에서 펑펑 울었어요. 서윤아, 어머니 이제 괜찮아. 네 덕분이야. 이제 첫 번째 목표는 이뤘어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 남의 농장에서 일만 할 수는 없었어요. 제대로 된 제 사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농장주가 힌트를 줬어요. 서윤씨, 농업기술센터라고 알아? 거기서 무료로 농사기술 가르쳐줘. 농업기술센터요? 응. 스마트팜이라고 첨단 기술로 농사 짓는 거 배울 수 있어. 관심 있으면 한번 가봐. 그 길로 농업기술센터를 찾아갔어요. 상담을 받아보니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았습니다. 스마트팜 교육 과정이 있어요. 석 달 과정인데 수료하면 창업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지원이요? 네. 정부에서 귀농 창업 지원금을 줍니다. 최대 1억 원까지요. 1억 원.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어요. 알마티에서는 평생 모아도 만질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독립유공자 후손이시라고요? 그러면 가산점이 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덕분에 이런 기회까지 얻을 수 있다니. 농장주에게 사정을 말하고 교육에 참가하기로 했어요. 낮에는 농장 일을 하고 저녁에는 센터에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견딜 수 있었어요. 목표가 있으니까요. 스마트팜 기술은 정말 신기했어요. 센서로 온도와 습도를 자동으로 조절하고 휴대폰으로 농장을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물 주는 것도 자동, 환기도 자동. 알마티의 원시적인 농사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이런 기술이 있으면 혼자서도 큰 농장을 운영할 수 있겠네요. 강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게 스마트팜의 장점이죠. 적은 인력으로 고효율 농업이 가능합니다. 석 달 교육 과정을 수료했어요. 수료증을 받는 날, 저는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귀농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했어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했는데 이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한국어로 긴 글을 쓰는 게 아직 서툴렀거든요. 농업기술센터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밤늦게까지 함께 계획서를 다듬었습니다. 파프리카 재배로 하면 좋겠어요. 시장성도 좋고 서윤 씨가 농장에서 경험도 있으니까. 네, 파프리카로 할게요. 면접 날이 왔어요. 심사위원들 앞에서 제 계획을 발표해야 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어요.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온 박서윤입니다. 독립유공자 박창호 지사의 증손녀입니다.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증조 할아버지는 나라를 위해 싸우셨습니다. 저도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싶습니다. 농업으로 제 인생을 바꾸고 저처럼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심사위원 중 한 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어요. 박서윤 씨 축하드립니다. 창업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지원금 약 1억 원 규모입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놓칠 뻔했어요. 1억 원. 제 손으로 농장을 세울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농지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농장주가 도움을 줬습니다. 같은 충청북도 내에 괜찮은 땅이 나왔어요. 여기 어때? 3,000평 정도 되는데 임대료도 나쁘지 않아. 직접 가서 봤어요. 넓은 들판에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제 비닐하우스가 서는 거구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여기로 할게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손이 떨렸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비닐하우스 건설이 시작됐어요. 매일 현장에 나가서 공사를 지켜봤습니다. 골조가 올라가고 비닐이 씌워지고 스마트팜 시스템이 설치되는 과정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어요. 2달 후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6동의 비닐하우스. 제 이름을 건 농장이었어요. 농장 입구에 작은 간판을 달았습니다. 서윤 스마트팜.
그 간판을 올려다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알마티 시장에서 시든 채소를 팔던 제가 이제 제 농장을 갖게 된 거였습니다. 사무실 벽에 증조 할아버지의 금속판을 걸어뒀어요. 액자에 넣어서 소중하게 보관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열심히 할게요. 첫 파프리카 모종을 심는 날 손이 떨렸어요. 조심스럽게 흙을 파고 모종을 넣었습니다. 물을 주고 센서를 확인하고 온도를 체크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배운 대로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잘 자라줘. 제발.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비닐하우스를 돌았어요. 모종들이 조금씩 자라는 걸 보면서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잎이 왜 이래? 파프리카 잎에 반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병충해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대로 두면 모든 작물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급하게 농업기술센터에 연락했어요. 전문가가 와서 진단을 해줬습니다. 진딧물이네요. 빨리 조치해야 해요. 밤새도록 작물을 살폈어요. 농약을 치고 감염된 잎을 제거하고 환기를 시키고 일주일 동안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다행히 위기를 넘겼어요. 병충해가 더 퍼지지 않았고 파프리카들은 다시 건강하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휴, 살았다. 그 일을 겪으면서 배운 게 많았어요. 농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매 순간 주의를 기울이고 문제가 생기면 빠르게 대처해야 했어요. 석 달이 지나자 파프리카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알록달록한 파프리카들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처음 수확하는 날, 저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진짜 열렸다. 내가 키운 파프리카다. 첫 수확물을 농업기술센터에 가져가서 품질 검사를 받았어요.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조마조마했습니다. 박서윤 씨 1등급입니다. 정말 잘 키우셨네요. 기뻐서 펄쩍 뛸 뻔했어요. 1등급이라니. 제가 키운 파프리카가 최고 등급을 받은 거였습니다. 판매를 시작했어요. 지역 농협을 통해 마트에 납품하고 온라인 판매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문이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입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늘어났습니다. 서윤 스마트팜 파프리카 진짜 맛있다더라. 어디서 사? 첫 달 매출은 800만 원이었어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 달에는 1200만 원, 세 번째 달에는 15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1년이 지나자 월 매출이 꾸준히 1500만 원을 넘겼어요. 지출을 빼고도 순수익이 상당했습니다. 알마티에서 1년 내내 일해도 못 벌 돈을 한 달 만에 버는 거였어요. 어머니께 매달 돈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수술 후 회복도 잘 되셨어요. 서윤아, 이제 돈 그만 보내. 너 먹고 살아야지. 괜찮아요, 어머니. 저 이제 많이 벌어요. 2년 차가 되자 사업을 확장하기로 했어요. 비닐하우스를 3동 더 늘렸습니다.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서 직원도 뽑았어요. 처음 고용한 직원은 베트남에서 온 언니였어요. 예전에 같은 농장에서 일했던 분이었습니다. 서윤, 나 좀 써줘. 너 잘 되는 거 보니까 나도 힘이 나. 언니, 당연하죠. 같이 해요. 직원이 늘어나면서 일이 훨씬 수월해졌어요. 저는 관리와 판매에 집중하고 직원들이 재배를 담당했습니다. 매출도 계속 올랐어요. 2년 차 말에는 월 3천만 원을 넘겼습니다. 연매출로 따지면 3억 원이 넘는 거였어요. 신문에서 연락이 왔어요. 독립유공자 후손이 스마트팜으로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인터뷰 해주실 수 있나요? 기사가 나갔어요. 제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100년도 더 지나 돌아온 독립군 후손 스마트팜 대표되다. 기사가 퍼지면서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전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백화점에서도 납품 제의가 들어왔어요. 3년 차 연매출이 5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5억 원. 알마티 시장에서 채소 팔던 제가 연매출 5억 원의 농장 대표가 된 거였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직원도 10명으로 늘었어요. 비닐하우스도 12동이 됐습니다. 작은 시작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어요. 사무실 벽에 걸린 금속판을 바라봤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저 해냈어요.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연매출 5억 원. 그 숫자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알마티에서 채소 팔 때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습니다. 한 달 수입이 우리 돈으로 30만 원도 안 됐어요. 그런 제가 이제 5억 원어치를 파는 농장 대표가 됐습니다. 기자들이 찾아왔어요. 방송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박서윤 씨 성공 비결이 뭔가요? 비결이요? 그냥 열심히 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특별한 비결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인터뷰를 할 때마다 금속판 이야기를 빼놓지 않았어요. 이 녹슨 금속판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할아버지의 유품이었는데 독립군 인식표였거든요. 이게 없었으면 저는 아직도 알마티 시장에서 채소 팔고 있었을 거예요. 기사가 나갈 때마다 주문이 늘었어요. 사람들이 제 스토리에 공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독립군 후손이 키운 파프리카라니 사연이 감동적이네요.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잘 되세요. 온라인 리뷰에 따뜻한 댓글들이 달렸어요. 읽을 때마다 힘이 났습니다. 사업이 커지면서 걱정도 생겼어요. 이 많은 직원들을 책임져야 했거든요. 매출이 떨어지면 월급을 못 줄 수도 있었습니다. 잠을 설치는 밤이 많았어요. 사무실에 남아서 장부를 들여다보고 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했습니다. 서윤 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직원들이 걱정했지만 쉴 수가 없었어요.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비닐하우스를 돌다가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금속판을 꺼내 들고 중얼거렸어요. 할아버지, 저 힘들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요? 그때 할아버지의 유언이 떠올랐습니다. 동쪽으로 가라. 할아버지는 왜 동쪽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단순히 돈을 벌라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뿌리를 찾으라는 뜻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뿌리 위에서 제대로 살라는 뜻이었을 거예요. 그래, 난 잘하고 있어.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힘들어도 이겨내야 했습니다. 이 농장은 저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할아버지의 유산이고 직원들의 생계이기도 했습니다. 3년 차 말, 농장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어요. 매출은 꾸준히 5억 원 이상을 유지했고 거래처도 탄탄해졌습니다. 그때쯤 한 행사에 초청받았어요. 다문화 가정 성공 사례 발표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였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섰습니다. 청중석에는 저처럼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희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왔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시장에서 채소를 팔았어요. 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가난했던 어린 시절, 할아버지의 유품, 한국행, 금속판의 비밀, 귀화, 창업, 그리고 지금까지. 이 모든 건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그리고 기회를 준 한국 덕분이에요. 발표를 마치자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몇몇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많은 분들이 다가왔어요. 서윤 씨, 저도 고려인이에요. 저도 귀화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베트남에서 왔는데 창업하고 싶어요. 조언 좀 해주세요. 그들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어요. 저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구나. 저처럼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회를 나눠줘야겠구나.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자고요. 그 후로 저는 고용할 때 일부러 고려인 후손을 찾았어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에서 온 고려인 청년들이 한국에 많이 와 있었거든요. 대부분 저처럼 계절 근로자로 왔다가 힘들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서윤 씨, 일자리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다문화 센터를 통해 연락이 오면 면접을 봤어요.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10명 직원 중 7명이 고려인이 됐어요. 카자흐스탄에서 온 청년 3명,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청년 3명, 러시아에서 온 청년 1명. 서윤 언니, 여기 오니까 살 것 같아요. 20살 나탈리아가 말했어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온 친구였습니다. 힘들면 말해. 내가 다 겪어봤으니까 도와줄 수 있어. 직원들에게 농사기술뿐만 아니라 한국어도 가르쳤어요. 저도 처음에 말이 안 통해서 고생했거든요.
점심시간에 간단한 한국어 수업을 했습니다. 귀화 상담도 해줬어요. 서류 준비하는 법, 면접 보는 법, 필요한 절차 같은 걸 알려줬습니다. 언니, 저도 귀화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나탈리아가 귀화 신청을 했어요. 제가 추천서도 써주고 필요한 서류 준비도 도와줬습니다. 6개월 후 나탈리아도 한국 국적을 받았어요. 언니, 저 한국 사람 됐어요. 나탈리아가 주민등록증을 들고 펄쩍펄쩍 뛰었어요. 보는 제가 더 기뻤습니다. 다문화센터에서 정기적으로 봉사도 했어요. 새로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한국 생활 적응법을 알려줬습니다. 처음에는 다 힘들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해냈으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면 다들 눈빛이 달라졌어요. 희망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고려인 청년들을 위한 네트워크도 만들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를 개설해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귀화 서류 어디서 떼요? 한국어 시험 어떻게 준비해요? 취업 정보 공유해주세요. 매일 수십 개의 질문이 올라왔어요. 제가 아는 한다 답변해줬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온 24살 청년이었습니다. 서윤 언니, 저 알마티에서 왔어요. 언니 고향이 알마티라면서요? 응, 맞아. 바자르 근처에서 살았어. 저도요. 저 거기서 학교 다녔어요. 반가웠어요. 같은 동네 출신을 만나다니. 그 청년 세르게이는 제 농장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어머니 한국 초청도 준비했어요. 어머니는 수술 후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지만 아직 카자흐스탄에 계셨거든요. 이제 모셔올 때가 됐어요. 어머니 한국 오세요. 제가 모실게요. 정말? 내가 거기 가도 돼? 그럼요. 제가 집도 준비해뒀어요. 비자 신청을 하고 초청 서류를 준비했어요. 몇 달 후 드디어 어머니가 한국에 오셨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게이트에서 어머니가 나오시는 순간 달려가서 안겼습니다. 어머니, 서윤아. 둘 다 펑펑 울었어요. 공항에서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농장으로 모셨어요. 비닐하우스를 보여드리고 사무실을 구경시켜드리고 직원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큰일을 했구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네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살았어. 사무실 벽에 걸린 금속판을 보시더니 한참을 바라보셨어요. 이게 그거구나. 할아버지가 평생 걸고 다니시던 거. 네, 어머니. 이게 우리 가족을 여기까지 이끌어줬어요. 어느 광복절 아침 저는 특별한 곳을 찾았어요. 국립서울현충원. 독립유공자들이 잠들어 계신 곳이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박창호 지사의 위패도 이곳에 모셔져 있었어요. 어머니와 함께 묘역으로 향했어요. 손에는 꽃다발과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위패 앞에 섰을 때 다리가 떨렸어요. 박창호. 대한독립군. 건국훈장 애국장. 위패에 새겨진 글자들을 읽으며 눈물이 흘렀어요. 100년도 더 전에 조국을 위해 싸우셨던 분. 전사한 줄 알았지만 살아남아 후손을 남기셨던 분. 그 후손인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였습니다. 꽃을 바치고 무릎을 꿇었어요. 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께 편지를 읽어드릴게요.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증조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증손녀 박서윤이에요.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났지만 이제는 한국 사람이에요. 할아버지가 남기신 금속판 덕분에 저는 여기까지 왔어요. 그 녹슨 쇳덩이가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어낼 줄은 몰랐어요. 증조 할아버지는 나라를 위해 싸우셨어요. 봉오동에서 일본군과 맞서 싸우셨어요. 그리고 부상을 입고도 살아남으셨어요. 가정을 꾸리시고 후손을 남기셨어요. 그 후손이 바로 저예요. 100년도 더 지나서야 조국이 증조 할아버지를 찾았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하지만 이제라도 찾아와서 다행이에요. 저는 이제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농장도 세우고 직원들도 고용하고 저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증조 할아버지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동쪽으로 가라고. 이제야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겠어요.
증조 할아버지가 돌아가고 싶었던 곳. 우리 가족의 뿌리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여기였어요. 증조 할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후손들이 잘 살고 있어요. 증조 할아버지의 피가 헛되지 않았어요. 사랑해요, 증조 할아버지. 편지를 다 읽고 금속판을 꺼냈어요. 할아버지가 평생 지키셨던 이 유품. 저는 이걸 국가보훈부에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박물관에 전시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증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알 수 있도록요. 어머니가 옆에서 흐느끼셨어요. 저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위패 앞에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증조 할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잘했다. 고맙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유역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에 구름이 두둥실 떠 있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저 열심히 살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서윤아 고맙다. 네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어. 어머니 저야말로 감사해요. 저를 낳아주셔서. 할아버지 유품을 지켜주셔서. 그날 저녁 농장으로 돌아왔어요. 사무실 벽에 걸려있던 금속판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는 건국 훈장 사진을 걸어뒀어요. 창밖으로 비닐하우스들이 보였어요. 제가 일군 농장. 제가 뿌리내린 땅. 녹슨 쇳덩이 하나가 이 모든 걸 만들어냈어요. 단돈 100원의 가치도 없어 보이던 그 금속판이 연매출 5억 원의 기적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진짜 기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잊혀진 영웅이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 것. 흩어진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것. 가난한 시장 상인이 당당한 농장 대표가 된 것. 그게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는 다시 태어났어요. 지금까지 박서윤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녹슨 군번줄 하나가 4대에 걸친 가족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카자흐스탄 시장에서 채소를 팔던 26살 소녀가 독립군 영웅의 후손으로 인정받고 연매출 5억 원의 농장 대표가 되기까지 대한민국은 영웅을 잊지 않습니다. 100년이 넘게 지나도 찾아내고 기억하고 예우합니다. 아직도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독립군 영웅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사연을 발굴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독립군 영웅들을 기리기 위해 아래 댓글로 독립군 만세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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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